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신축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벌개혁,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탈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더 많이 추적하고 더 많이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안전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도록 뛰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만들고 거래한 사람들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집행유예,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멈춰야 한다고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해서 더 매진하겠습니다. 신축년 우리가 깊이 관심 갖고 바꿔나가야 할 적폐 시리즈, 기자들의 수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어서 새해에는 검찰개혁 시즌2 이어갑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 국민을 위해서 거듭날까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초지일검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012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없었으면 진상 피우면서 혼자 명절 지냈을 텐데 우리 기자님이 함께 하니 얼마나 좋으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8113님, 역시 주 기자님 새해 첫날 첫 멘트부터 실수, 역시 한결 같으세요. 그래도 좋아요. 화이팅. 네. 네.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첫날 주진우 라이브 이거 말하는 게 또 죄송합니다. 자, 권력형 비리, 사학비리, 법조비리, 채용비리, 곳곳에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고 매일 희망 없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진우 라이브가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예쁘게 봐주십시오. 새해 소망 비셨어요? 덕담 많이 나누셨습니까? 설날 밥상에서 오간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재밌는 얘기면 더 좋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모이지 못했죠. 드라이브스루 세배했다는 분도 있고요. 또 영상통화로 세배했다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세배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단 하나, 주진우 라이브로 모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괜찮으니까 주진우 라이브에서 무제한 모임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떡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떡 나옵니다. 자, 어디서 뭐 하시는지, 어디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지 인증해 주시고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메시지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급 치킨 지원금 지원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떡국 드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 일하다 왔죠. 일하다 왔어요? 네. 네. 가족들은요? 가족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김동희님께서 명절 때 일하기로 유명한 주진우 씨가 있어서 그나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지만 위로가 되네요. 떡국은 나중에 먹는 걸로. 아, 네. 저는 명절 때 일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여름 휴가 때만 되면 내가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다른 기자들이 노니까 지금 뭘 일하면 조금만 해도 특종을 낼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몰랐어도 여름 휴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네. 명절 때도 일하는 게 편했는데 아무튼 오늘 명절 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0247님 할머니 댁 가는 길인데요. 적막한 참 엄마 아빠 웃으세요. 0247님 네. 엄마 아빠 웃으세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400명대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03명입니다. 네. 지역사회 발생자 384명이고요. 어제가 50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100명이 줄었습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조금 줄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저기 부천의 영생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영생교 승리재단 그리고 오정능력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네, 경기도 고양시 그 일산 서구의 태평양 무도장 그리고 동경식당 관련 확진자도 50명이 육박했고요. 예. 용산구 지인 모임, 한양대 병원, 안산 제조업체 등등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그리고 무도장. 댄스 혼자 하셔도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댄스는 혼자 하셔도 돼요. 당분간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 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관련해서도 논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모두 논의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풀릴 건지. 네, 설 연휴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설 연휴 지나면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럴 그런데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승리재단 등 이 신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국민적 피로감이 높고 또 다중이용시설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방역 수칙은 강화하되 이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는 이 세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3932님께서 오늘도 일하러 간 우리 남편 서울 시내버스 운행하는 사람인데요. 쉬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인데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그리고 유성운수 750B번 7775 운행하시는 제 남편 기사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기사님 사랑한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명절인데 버스 운행하시고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명절 편안하게 쉰다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여기 노래 틀어주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그 방송은 저녁에 저쪽 다른 데로 가시고 저희는 좋은 뉴스 저 희망 가득 찬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무겁지만 꼭 필요한 뉴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기사님 수고가 많으시고 사랑한다고 저기 부인께서 메시지 전해드리라는 거 제가 책임 완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한복을 차려입고 직접 핸드폰으로 인사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요. 요새 트렌드입니다. 네,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섭섭한 날이 됐다라면서 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시는 방역진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부디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또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에는 청와대에서 강아지들하고 같이 그냥 설을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설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다시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특별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국민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연휴 기간 만남과 이동 자제를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메시지 나온 거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검찰개혁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그 야권 단일화는 숙명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일화에 대해 염려가 있어서 3자 대결도 생각을 했지만 이 최근 상황은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3월 15일 이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선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일정상으로는 다음 달 4일 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25일이면 토론이 끝나고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이달 말에 후보 선출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전해준 것 같고 지난주에도 몇 번 보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서 이 생후 2주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주, 생후 2주인데요. 네, 정말 작은데요. 생후 2주면. 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2시에 가까운 시각 아이가 의식이 없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고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으나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의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20대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상처가 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다가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살 배기 누나, 한 살 더 많은 그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누나는 현재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갓난아이를 손찌검했다고요? 아이가 분유 먹고 토하는 게 아이인데 그걸 손찌검을 했다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낙태 시술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낙태 시술한 의사에 대해서요. 네, 이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의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대법원 2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 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 자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도 선고 유예로 좀 문제가 있으나 이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9월 미혼모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 2심은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바이든 출범 후에 바이든이 취임 후에 한미 방위부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네,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뉴스인데요. 이 분담금 관련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라는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CNN은 이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한국의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단연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 최종 합의에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CNN은 이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것은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0%, 500%더 내라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50% 인상으로 요구 규모를 줄인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한미 당국에서 13% 인상안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위에서 또 틀었죠. 네, 틀었었죠. 틀었는데 이제 정상화, 정상 질서의 복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망언을 했던 하버드 교수, 이 교수를 비판하는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있었고 미국 정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공개되자 하버드대 한인 학생회가 즉각 성명을 내어서 반박을 했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계입니다. 네, 한국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을 오도할 뿐 아니라 역겹다라면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노예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인격을 손상하면 안 된다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법학자예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학계에서도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램지어 교수의 이 논문이 그 국제 학술 저널에 실릴 예정이었는데요. 국제법 경제저널이라는 학술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술 저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동이 걸린 셈이고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트 교수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학자들은 또 램지어 교수를 응원하는 또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의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입니다. 전직 네. 총리였고요. 근데 결국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했습니다. 네, 모리 요시로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그 일본 올림픽위원회 임시 평의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에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이 논란에도 모리 회장은 사임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성 문제, 여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요. 네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좀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자원봉사자들이 500명 넘게 이탈을 하고 성화봉송 주자들도 하지 않겠다라며 줄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IOC에서 좀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모리 회장의 발언은 완전히 부적절하다라는 성명을 냈고 그리고 도쿄 도지사가 모리 회장과 회의 자리가 있으면 본인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 모리 회장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네, 이 모리 회장이 어제 가와부치 사부로 전 일본 축구협회 회장을 만나서 조직위 회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가와부치 전 회장은 이를 수락하면서 이번엔 모리 회장에게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이 조직위 정관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이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선임 해직 권한을 가진 것은 이사회이고요. 회장은 조직위 이사 중에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와부치 전 축구협회장이 이사가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밀실 후계 지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후계를 지명하고 밀실에서 그 후계자를 정하거나 회장을 정하는 일이 많아요. 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좀 논란이 됐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 그 관여하고 있는 문제여서 모리 회장이 여성 발언으로 사퇴를 하고 후임 지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네. 후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자,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29님께서 오늘은 유난히 비대면으로 서로의 인사말 단톡방이 불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4177님께서는 대구 팔공산으로 운동 나왔어요. 주위에 모든 분들이 숨도 차고 하지만 마스크 끼고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네요. 아, 산에 올라가면서도 마스크 잘 쓰시는구나. 훌륭하십니다. 9932님 지금은 저는 해운대입니다. 여름휴가 때만큼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코로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마스크 잘 쓰시는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난해 설보다는 이동량 줄어있지만 오늘은 설 당일인 만큼 양방향 혼잡한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상행선 지금은 더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부터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강릉에선 2시간 50분, 목포부터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언양 분기점 3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상대적으로 서울 방면 교통량 더 많습니다. 비룡 분기점
일대와 청주 분기점 일대로 더디다가 청주 부근부터 안성 분기점 쪽으로 30km 가까이 긴 구간 밀려 있고요. 이 밖에 교통량과 사고 모두 현재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비룡 분기점 부근 1차로의 사고 처리 여파 뒤쪽으로 2km 구간에서 받고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공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막 추돌 사고 발생하면서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더 내려가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은 고령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2021년에도 쭉 정의의 갈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2021년에도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또 방송국까지 와주시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출연해서 방송할 기회를 얻어서 좋긴 한데요. 네. 이게 깜빡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다가 네. 사실은 오늘 하루 온전히 놀 수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자들이 김경진 의원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서기호 판사님.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서기호 변호사님 모신 김에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어떻게 보셨어요? 법관 탄핵 이후에 임성근 나가라가 아니라 김경수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심 본질은 임성근 판사의 이제 사법농단 네. 행위, 네.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고 예. 뭐 그 과정에서 녹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좀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슨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든지 뭐 사퇴해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진 검사님. 그러니까 이제 일단 탄핵 자체는 정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있었던 대법원장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첫째는 최소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 체면을 많이 구겼고 네.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김도우 의원실에 공문으로 갔거든요. 네. 공문으로 갔다면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네. 조금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사표를 받아주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의무냐 아니면 재량이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표를 냈을 경우에 특히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징계가 없었다. 지금 그 무죄 판결 받은 그 재판 네. 그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징계가 없었다라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정치권에서 탄핵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요소 하나가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했을 때 만약에 사표를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도 사표를 받아주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될 텐데 저도 그 부분은 무엇이 정당한지는 법리적인 판단은 못 내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사법농단은 적절했다. 그런데 아니, 그 뒤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지금 사표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기호 판사님. 이거는 사표를 받아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사표는 수리 의무는 없고 이제 재량인데 다만 임성근 판사가 당시에 아팠다고 하지만 그게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사표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까지도 재판 업무를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왜 그때 하필이면은 작년 5월 달에 사표를 냈냐. 4월 달에 총선에서 이탄희 판사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범 여권이 180석 가까이 얻은 것 때문에 네. 탄핵이 현실화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도망가려고 이게 사표를 좀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의 그래서 의도적인 게 좀 있다. 그렇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정기 인사 처리라서 그 2월 달 정기 인사를 기준으로 해서 1월이나 이쯤에 보통 사표를 받지 중간에 사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지 않은 건 정당했던 것이고 오히려 임성근 판사의 사표 제출이 굉장히 어떤 의도적인 거였다. 자신이 탄핵을 피해가기 위한. 징계나 뭐 감찰 중인 사람한테 사표를 받지 않는다. 보통 그 다른 공직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정에 그 국가공무원법에 30몇 조인가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가 그렇죠. 되면 안 되고 네. 수사나 재판 계속 중일 때는 그 사건과 관련된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된 징계 절차가 마무리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표 네. 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네. 희한하게 이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는 다른 건과는 이게 징계가 있었는데 이 건 아니었어요. 요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징계가 있었는데 그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견책이었어요? 예, 견책으로 끝났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 있어서 수리를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1심 계류 중이어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리를 수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 당시 수리한 그 징계가 그러니까 저도 법원 행정처에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닌데 언론 기사를 가지고 보니까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네. 야구 선수 관련해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 회부 그 문제가 징계에 들어갔지. 이 지금 산케이신문 기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사법농단 건이 징계에는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하고 뭐 동창들도 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 알았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는 왜 이런 목소리가 판사들한테서도 사법시험 동기들한테서 왜 안 나오나요? 왜 판사님들은 그런가요? 이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법농단 재판 관여 행위에 얼마나 심각한 위헌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겠죠. 감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판사들이 어떻게 몰라요? 아니 일반인들은 그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주 기자 질문이 잘못된 게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네, 지금 고무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무다리 긋고 있는 거라고. 고무다리요? 네, 고무다리를 왜 남의 다리를 걷는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아니 그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네.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돼서 재판 받다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서 지금 계속해서 1심 재판 재판이 받고 있죠. 진행 중인 상황 네.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이상의 더 중한 처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중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중한 처벌 절차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 아니에요 보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더 처벌을 하라고. 아니, 근데 잠깐만 왜 두 분이 싸우고 그래서요? 아니,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판사님들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안 판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니 저는 질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가 알겠어요. 왜 이게 사법농단 재판 관여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되고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나 그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부적절한 거짓말 이런 거에 대해 뭐 엄청난 심각한 범죄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차장, 뭐 기타 법원장급에 있는 소위 고위 법관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방식이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많이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 법관을 지도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재판 때 개입을 하고 그 유명 야구 선수의 도박 범죄에 대해서 약식 명령 1,000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비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고 하니까 그거 재판에 회부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 관여를 해가지고 이제 약식명령 확정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 집회 말고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경찰관을 불법 체증하고 있는 경찰관을 체포하다가 다친 사안에서 그 판결 이유를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좀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3가지가 이번에 탄핵 사유인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 소위 경력이 높은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 판사가 됐던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심각한 재판 개입이나 직권 남용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판사들의 저런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김경진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뒤에 질문도 있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국정원 전환 파일 있잖아요. 예, 예. 옛날에는 그거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국정원 아이오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사찰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냉정하게 법 조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찰이고 불법인 거야, 보면. 네, 예. 그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금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아니 청와대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산하기관장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네. 공모라고는 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사람 시켜라라고 찍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 이명박 때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전 정권 때 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법 조항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잖아요.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람들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후배 판사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만큼 대법관이나 뭐 이렇게 고참 선배들 수십 년 하신 법관들만큼 식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고 지도하고 뭐 이랬던 것이 관행이 됐는데 이게 냉정하게 적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불법들이 옛날에는 별 불법 관행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이게 당연하다고 그 조직이 움직여 왔는데 어느 시점에 냉정하게 자르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면. 서기현 판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재판 관여 행위가 이게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해 줄 필요가 있고 2월 28일 날 설령 퇴직해가지고 그 뒤에 그 전에 제대로 판결이 안 나오고 그 뒤에 헌재 탄핵 하더라도 말하죠? 퇴직한 뒤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법농단 관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선언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녹음 과정에서의 문제의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몰래 녹음한 게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가 돼야지 되는데 거꾸로. 잠시만요. 제가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둘이 녹음한 것이 불법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다. 이게 형사상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이제 타자 간에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몰래 할 때 그 도청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그것만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불법은 아니고 예.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제 녹음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다음에 개인적인 뭐 민사상 분쟁이 있거나 저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녹음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정당화됩니다. 나중에 정당 행위로서 이법성이 조각된다. 근데 임성근 판사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는 불법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임성근 판사와 사이에서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자신이 사직서를 김명수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가신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탄핵으로 아마 유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그 고위 법관들끼리 나는 녹음한다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매우 부적절한 행위일 뿐더러 깜짝 판사로서 자질이 저는 없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몰래 불법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꺼림칙한 거잖아요. 몰래 한다는 것 자체가 꺼림칙한데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녹음 당하지 않을 내 목소리가 몰래 녹음되지 않을 그런 권리, 그걸 음성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하구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년도에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대법원장 말씀도 최소한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게 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는가. 그 그리고 부분에 대한 충격이 신뢰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법원마저. 법원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그 점이 사실은 충격. 그러니까요. 6151님께서 세 분의 다양한 억양만큼 내용도 다채롭습니다. 그러게요. 유자님께서 근데 법관 탄핵이 최초라 다들 좀 놀란 것 같아요. 법관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해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법부의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임성근 판사 탄핵 문제는 부패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 받거나 뭐 그렇죠. 누구 청탁받거나 네. 이건데 이게 엄정한 헌법상의 상권 분립의 원칙 또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세우는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526님께서는 요즘 뉴스 보면 좀 이상해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해도 괜찮고 다른 판사들한테 다른 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해도 괜찮고 이 모든 게 괜찮다는 건가요? 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월성원전 수사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월성원전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경진 의원님. 결국은 그 해당 대전지검 형사 5부죠. 네.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네. 뭐 검찰이 지금 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이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아마 간략하게 의견 피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이봉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열심히 수사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또 검찰이 엄정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허위 어떤 경제성 조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나 또 최이봉 당시 비서관의 어떤 관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처벌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월성원전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기호 판사님? 애시당초에 이게 원전 폐쇄 결정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애시당초 근본적으로 무리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담당 판사님이 570자나 되는 긴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그 기각 이유를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범죄 사실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백운규 장관이 했던 행위들이 과연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애시당초 잘못된 수사였다에 대해서 김경진 검사님은 무슨 얘기를 또 하실까요? 김경진 전 검사님? 그렇죠. 네. 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하도 반복해서 저도 이제 입이 지칠 따름인데 네.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공문서 파기 그다음에 허위 내용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만든 것. 네.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공문서니까 허위 내용을 만든 것, 공문서를 만드는 것. 그 부분에 수사가 한정이 돼 있고 네. 나머지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회, 행정부, 국민이 정할 문제고 검찰이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다. 검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은 1도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이 설날 이후에 검찰개혁 시즌2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그리고 김용민 의원 계속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나오고 있는데 검찰개혁 시즌2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기호 전 판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잘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 잘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또 제도 개혁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왜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했냐면은 검찰의 수사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한정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축소했잖아요. 네. 한번 축소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다
다 수사권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것은 이제 2019년 7월부터 진행됐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극장형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를 해서 언론에 흘리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수사들이 무리한 수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기소만 전담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고 수사권은 여기저기로 좀 분리를 시키는 게 각자 권력 분산, 견제 원리에도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사 제목이 한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26년 검찰 역사 속으로 수사권 완전 폐지 가시화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전 의원님? 아니 왜 민주당도 좀 분리하고 국회도 좀 몇 개로 나누고 그러지? 민주당도 분리해야 됩니까? 아니 국회는 왜 예산 심사권도 갖고 법안 입법권도 갖고 행정부 감시 견제권도 갖고 세 개의 권한을 동시에 왜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권한이 있죠. 인사청문회권도 있고 네. 왜 그걸 다 붙여 있어? 독재하는데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는데 네. 당장에 우리 옆에 일본만 해도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일본 수상했던 사람들 줄줄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엊그제 그 물러간 아베 수상 지금 그 복권놀이 관련해 갖고 지역구 주민들 초청했던 문제들. 네.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도 그게 일본 정권에 의해서 그냥 쪼물락쪼물락 되다 보니까 수사가 안 돼서 일본 내부 언론이나 국민들 비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또 우리 옆나라 중국만 해도 이게 일반 사건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하지만 공무원 관련 범죄 수사는 거기는 검찰이 전담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야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는 수사는 하지 말고 그 자료만 보고 기소를 판단하라는 그게 거죠. 판단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가 않. 그러니까 지금 이 초지 일검도 이 인트로부터 바꿔야 되는 게 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아니 무슨 검찰이 절대 권력이 있어? 한동훈 검사장 봐요. 1년에 3번씩 추미애 장관 눈맞게 되니까 세 번씩 그냥 검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튕겨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검찰 조직도 그냥 120년 만에 그냥 수사권 일반 수사권 뺏어서 경찰에게 주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현재 민주당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행위하니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검찰 무슨 검찰이 검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인트로를 넣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지. 자, 이제 지금 이제 불쌍한 검찰 좀 보살펴 줍시다. 이렇게 인트로를 바꿔야지. 김경진 전 검사님께서 이제 과거에 검사 시절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특수부 이런 거 활동하셨어요. 이게 특수부 검사로 계속 하신 건 한 적은 없고 공안부나 뭐 형사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진 전 검사님은 일반적인 검사들 다수의 검사들을 지금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검찰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 초지일검 인트로가 아주 제대로 됐다. 저는 칭찬드립니다. 왜 우리가 검찰에 절대 권력을 줬다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검찰은 특수부 중심의 그런 직접 수사를 주로 전담하는 특수부 검사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검사들은 그렇게까지 절대 권력은 아니죠. 그래서 그 특수부에서 하던 역할을 지금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4월부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팩트가 좀 잘못됐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는 고위 공직자의 일부 범죄,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범죄로 한정돼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고위 공직자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들을 지금 찍어서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것도 중간에 뺏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저는 이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나라를 지금 지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민주당이 우습습니까? 네, 우스워요.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20대 때 법 통과된 게. 그러면 이 제도를 가지고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해봐야 돼요. 이 제도도 지금 안착이 안 돼 있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당장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만 해도 경찰이 지금 직접 수사하도록 하니까 어떤 사건은 지금 폭행죄로 봐서 그냥 내사 종결해버리고 어떤 것은 특가법 위반으로 해서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 개선된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게 잘 안착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들 마음에 안 들게 무슨 환경부 장관, 무슨 조국 수사, 누구 수사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게 170 몇 석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검찰 조직 자체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 짝짝 찢어버리겠다 지금 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은경 장관 진행자께서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반론을 할게요. 알겠어요. 예, 진행자는 중립을 지키세요. 아니, 저 서기호 판사님은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자, 아니, 서기호 판사 진행자는 중립을 지키셔야지 자꾸 반론을 펴시면 안 돼요. 반론은 제가 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민주당 보고 우습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당이 되게 우스워요. 예, 우습게 보여요. 이게 하는 게 다 어린이 같아요. 막 그냥 떼쓰고 막 무조건 뭐 하면은 막 무조건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10년 정도 해보고 해야 된다. 그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공수처라든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수사권 분리 이런 게 이미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때부터 추진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실은. 근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필요성들은 다 있었지만은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2019년 7월 이후에 그 시작된 그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여기서 너무 극명하게 이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경심 법정 또 한 가지는 구속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사례를 드셨는데 그리고 중국 사례를 드셨는데 보니까 김경진 의원님은 동양파신가 동양파. 예, 저는 서양파인데요. 서양파. 미국, 독일, 프랑스도 검찰이 수사 다 하는데. 아니 거기는 수사 안 하고 그 공판만 하죠. 아니 수사 다 해. 거기 FBI나 이런 여기서 수사를 하잖아요. 아니 미국도 뉴욕주 남부 검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미국 뉴욕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로 갔죠? 검찰에서 하고 있고 미국도 증권범죄라든지 공무원 뇌물범죄라든지 주요 범죄들은 미국 검찰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륙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체계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경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영국식 시스템인데 영국마저도 우리나라 검찰과 비슷한 어떤 청들 기관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영장심사라든지 이런 걸 받고 지금 법원으로 와라라는 것으로 오히려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국도 검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서양도 그래서 조금 공부하셨는데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조직 하에 막강한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검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청은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분리돼서 견제하는 것이 더 낫고 그렇지 않으면은 독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아니 뭘 독점을 합니까 검찰이? 지금 것은 좀 힘이 셌잖아요. 아니 힘이 세. 아니 그 검사장 내가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날아간 케이스들인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한 방에 고검으로 날려가서 4년 내내 했던 거 아니에요? 날아갔잖아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검찰은 항상 정권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가차없이 날려왔다고.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그런데도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은 검사들이 칼을 들이대서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나는 한번 검사 됐으니까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기백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유지된 게 있는 거예요. 김경진 전 검사님, 검사들이나 전 검사들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좀 정의롭고 법치가 지금 다 흘러넘치는 이유는 검사들이 정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물론 김학의처럼 네. 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해보려고 정권에 붙어먹는 놈들 한둘이 아니었어요. 많았죠. 네, 정치 검사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그나마 눈 부릅뜨고 정권하고 이렇게 붙어서라도 내가 사건 제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서 내가 기소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한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조직 자체를 이게 분리해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민주당이 심한 거에서는 기소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소해가지고 그 사건들이 과연 다 유죄 판결까지 확정됐냐 이 말이에요. 그중에 상당수가 대법원에서 다 무죄로 파기환송됐어요.
특히 중수부 옛날 검수가 그 중수부 해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중수부에서 했던 사건 수사들이 되게 무리하게 수사해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정권 상대로 뭔가를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김경진 의원님 좀 무리한 수사도 있었어요. 아니 정권에서 시키는 거 매번 정부 수사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정권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검찰총장을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실책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너무 강골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임명돼서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했던 검찰총장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요? 네. 과거 대부분의 검찰총장들은 어쨌든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고 정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서기호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면서 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 제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은 중수부장 같은 그런 행동대장, 칼잡이 그런 수준 그런 역할이죠. 첫날부터 검찰 얘기만 나오면 토론은 뜨겁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말 거칠었습니다. 사과드리는데 그래도 검찰 얘기는 해야 되겠다는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인사드리시고요. 말은 끝난 거예요? 말은 거칠었다기보다도 네. 내용의 핵심을 좀 봐주시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도 얘기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아 진짜 끝난 거예요? 네, 나 노래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예. 시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자 인사하라니까요. 아 예, 새해도 검찰 개혁. 새해 예, 뭘요?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중학생인 진주가 일자리를 잃고 상심해 있는 할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진주의 할머니는 집 나간 아들 내외를 대신해 진주와 남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 행여나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뒤편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씻어드리고 싶은 진주는 오늘도 희망을 기대하며 할머니처럼 포근히 웃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앞으로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이렇게 대기 질이 좋지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나쁜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모두 그렇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이 나쁨 상태를 보이겠고 현재는 경기나 인천, 충남 일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나와 있는 미세먼지 예보상 대부분 권역이 나쁨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좋지 않게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이유는 대기가 안정화됐기 때문이고요. 일요일까지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2월 들어 가장 높았고요. 평년보다 9.6도나 높았습니다. 경주시의 기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고 서울도 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도 서울 12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을 웃돌다가 화요일쯤 기온이 떨어져 좀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맑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산발적 빗방울 예보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에는 전남, 경남, 또 일부 경북과 제주에 비가 오후부터 밤사이 내리겠고 월요일 오전에는 중부나 전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사회부 고아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수연님의 문자입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요.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서요. 돈이 나올 때까지 버텨보려고 이천에 나와서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오늘도 일하는 기사님들은 참 많네요. 모두 힘든 시기라 설날도 일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KBS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보고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노동자 체불. 임금을 체불해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줘요. 이런 일이 있냐고요? 많습니다. 이 기사를 기획한 고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일단 기사를 잘 보고 있고요. 자, 임금 체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가 1조 5,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조 5,800억이요? 네네, 피해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30만 명이요? 네네. 이 국가별로 집계 기준이 달라서 단순히 비교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게 정부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일하고 돈을 못 받고 돈 떼어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안 주는 사업자들.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제 취재 중에 만난 임금체불 피해자였는데 부동산 임대관리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750만 원 정도를 반년째 못 받고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피해자가 6명이 더 있었고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통. 예.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2달째 월급을 주지 않은 농장주가 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 몇 년 전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게. 사장님들요? 예.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고 뭐 괘씸해서 못 준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나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안 줬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괘씸해서 못 주겠다. 네네. 감히 나를 고발해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안 주고 폐업을 했다고 했는데 버젓이 다른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네. 양심에 털난 사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돈을 안 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건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처벌이 안 됩니까? 이 임금을 안 준 사업주들이 과연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는지 판결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00여 건을 전수 분석했는데요. 1,200건이요? 네네.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아주 조금만 이렇게 처벌을 받네요. 네. 3건 가운데 한 건은 집행유예였고 그것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네.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평균 벌금 액수가 2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을 따졌을 때 평균 임금 체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체불한 임금의 10% 정도만 벌금으로 선고된 겁니다. 아이고, 판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체불을 하는 게 낫겠네, 경제적으로.
실제 체불한 임금의 10%만 벌금으로 내니 이분들한테 전혀 처벌이 이게 전혀 아프지 않은 처벌인 거죠. 이게 이거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나마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임금체불로 재판까지 가는 건 전체 사건의 20%밖에 안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에 이제 노동자가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랑 사업주를 불러서 얼마가 체불됐냐, 왜 안 주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금 불러다가 돈 줘라 얘기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실제 체불된 액수보다 적은 금액만 받고 끝내는 걸로 합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임금을 못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이 700만 원만 받고 사업주도 끝내세요. 힘드니까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노동자가 왜 이런 불리한 합의에 응할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처벌 자체도 솜방망이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노동자가 실제 돈을 받으려면 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변호사 사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것도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월급 못 받아서 하루하루 힘든데 노동자가 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게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노동청 가서 네. 근로감독관 만나서 돈을 조금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대부분요? 네. 전체 사건의 20% 정도만 재판을 가니까요. 예. 나머지는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돈을 받는데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 민사소송이 끝나도 돈을 안 주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잔고가 있으면 강제 추징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네. 좀 악독한 사업자들 분명히 재산 빼돌렸을 거예요. 네, 대부분 재산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해서 정말 돈이 없는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 있어요? 네, 이걸 신청하고 받기까지 또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도 아무튼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네, 하니 소액 좀 체당금이라고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대기업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돈을 못 받는 그 노동자들 많습니다. 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엔 대기업이 하청에 발주를 하고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다 보니까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이에서 노동자만 고통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SK 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150명이 SK건설 현장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2달 동안 일한 임금 23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점거까지 해야 됐을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네,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할 재하청 업체는 이 하청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임금을 못 준다. 반면 하청 업체는 줄 돈은 다 줬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중간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공사 대금을 정산해서 준다고 해요. 기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성금을 네. 그러니까 줬다 못 받았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애만 태우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원청인 SK건설이 밀린 임금 23억 원을 모두 지급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SK건설이 조금 그 선한 마음으로 잘 풀어서 그렇죠. 잘 해결된 경우예요. 네네. 이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황인지님께서 임금 체벌 1,000만 원 넘었는데요. 소액 체당금으로 700밖에 못 받았어요. 그나마 받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762님께서 채권 압류 추심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일반인은요. 1928님께서 영화 베테랑 생각납니다. 사장들에게는 그깟 돈인데요. 노동자들에겐 그깟 돈이 하늘이에요. 하늘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 적용되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제 원청에서 하청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이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네. 금융기관에 묶어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 덕분에 실제로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민간 건설 현장에까지 확대 적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했으면 돈은 줘야죠. 임금은 줘야죠. 그런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걱정이에요. 더 피해가 클 것 같아요. 더 피해가 큰데 말은 못할 것 같고.
네, 지난해 공식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1,300억 원 정도입니다. 공식 신고된 것만 네, 이 정도예요? 네. 사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 액수는 2019년 그 전년도에 비해서 8%가량 줄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200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캄보디아 출신 농장 노동자를 한 분 만났는데 네. 이분이 23살에 한국에 와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예. 통장 내역서를 확인했더니 월급을 제대로 받은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달은 20만 원, 50만 원, 뭐 또 어느 달은 150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이 하루에 농장에서 10시간 정도 일했는데 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9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농장에서 1년 정도 일하면서 모두 1,100만 원을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야죠. 사장님 잡아가야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 같으면 한두 달만 임금을 못 받아도 그렇죠, 바로 이제 바로. 신고를 하거나 네. 하다못해 이직을 할 텐데요. 예. 이 외국인들은 한국어도 서툴고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신고를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분들 이렇게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거든요. 예. 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네. 이분 어떻게 됐어요? 신고는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는 됐나요? 이분 같은 경우도 뒤늦게 이주민 지원단체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체불액 1,100만 원이 확정됐고 사업주가 벌금형 400만 원 처벌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네.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승소했고 이 과정이 2년 정도 걸렸는데 네.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사업주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이고, 8633님도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장이 악덕업자인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주가 경영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액 채당금으로 1,000만 원까지는 구제가 가능하거든요. 됐어요. 다행히. 근데 이 농장 노동자는 소액 채당금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왜요? 이 소액 채당금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금 자체가 산재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했던 소규모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분? 당연히 산재보험도 가입 안 돼 있고 소액 채당금도 못 받게 됐고요. 예. 다음 달 비자가 만료돼서 출국 예정인데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귀국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업주도 만나보고 그 노동자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주가 사실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벌금형 400만 원을 받았는데 돈 없어서 노역으로 대신하셨다. 이렇게. 아니 근데 돈이 하더라고요. 없으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맞죠. 일 시키지 말아야죠. 네. 1년 동안 어쨌든 일을 시켜놓고 네. 이제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나 돈 없다. 네.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 처벌할 수 있는 안 되겠어요. 이게 처벌도 처벌인데 네. 사실 노동자가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 취재 갔다가 이런 나쁜 악덕 사업주 만나면요. 멱살 잡아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 이런 노동자들 일한 돈도 못 받는데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 수당, 상여금 하나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날인데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많아요. 아까 그분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쉬는 날인데 출근을 했으니까 휴일 근로 수당이란 걸 받아야 합니다. 보통 보통 날에 비해서 1.5배 줘야 되는 게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1.5배를 줘야 하는데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네. 심지어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요. 네, 저희가 만난 한 패션 스타일리스트 보조로 일했던 분의 경우에는 네. 이 새벽 출근과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 관행이 악습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이분은 지난해 이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뒤늦게 4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네. 이 씨의 경우에는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SNS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어서 이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명확한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사업주는 연장 근로 안 했다, 증거 있으면 제시해라 이런 입장이고 이 노동자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게 모두 노동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좀 모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임금, 체불이라니요. 일했으면 그 가치는 돈은 받아야죠. 임금 체불 문제 뿌리 뽑을 방법 없을까요? 좀 좋은 방법이? 이 전문가들은 임금을 안 주고 늦게 주면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이 월급을 못 받아서 노동자는 하루하루 삶이 힘든데 노동청 진정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예. 이 반면 사업주는 임금을 늦게 줘도 딱히 손해보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네.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연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이 지연이자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늦게 주면 연 20%의 이자를 부과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연 20% 이자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네. 이 문제는 이 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지키지도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예. 이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3배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예. 이 저희 체불임금 보도가 나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좀 합리적인 제도 같아요. 근데 돈을 안 줬으면 이자를 세게 물리거나 징벌적 배상을 해야죠.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데 사장님을 위한 법은 금방 만들어지는데 노동자를 위한 법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국회에도 좀 소리를 외쳐가지고 이렇게 체불임금 뿌리 뽑을 방안에 대해서 그런 법안 내도록 이렇게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병숙님께서 저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거의 1년 만에 소액 최단금으로 받았어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드리님은 아직도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다니 그건 국가 책임이고 받아줘야 합니다. 정말 제도 개선 좀 하세요. 국회의원들 서둘러서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임금 체불 문제 당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까?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다 호소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루라도 빨리 지방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노동청을 찾아가고요. 네,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네. 이 400만 원 만약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400만 원 이하의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는 네. 무료로 법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한 시간 같은 것을 입증하는 몫이 전부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교통카드 기록 같은 거를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저희가 또 올해 좀 열심히 해보자고요. 고아름 기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임금 체불 문제가 어떻게 조금 나아지는지 계속 취재해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고아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기자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은지옥이요.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설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에 방송국에 끌려왔으니까 잘 보내고 있는 거네. 네, 집합 금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저기 시댁 분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인사 잘 하셨고요. 네, 가족들 이번 명절에는 다들 좀 안 만나기로 해서요. 네. 만나면 5명이 넘게 되어서 네. 방역 지침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는 모르고 김은지 기자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네,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 어떤 뉴스죠? 네, 조선일보 일가의 수상한 해외 자금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거 많이 취재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뉴스타파 보도인데요. 네. 박용훈 그러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코리아나 호텔 회장. 네, 그렇습니다. 이 박용훈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자료 등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박용훈 회장이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한 기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좀 의심할 만한 돈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방 회장 자녀들의 유학비에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예. 관련 비용의 출처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훈 회장의 재산 관련 소송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박용훈 회장의 일가의 놀라운 사연부터 좀 전해야 합니다. 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자연 씨 사건 말고도 또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박용훈 회장의 부인 이미란 씨가 지난 2016년 9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네. 사건이 있었는데 네.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식의 추궁을 받으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자녀들까지도 어머니의 학대를 방조했다고 과거에 PD수첩이 보도한 바가 있는데 네. 실제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용훈 회장 쪽에서는 이미란 씨가 숨진 다음에 이 씨의 친족 유가족들에게 재산을 내놓으라 이런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네, 박용훈 회장 쪽에서? 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돈 문제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박용훈 회장 쪽에서 걸었다고 합니다. 예, 처가 쪽에 관리를 맡겼던 500만 캐나다 달러. 제가 오늘 환율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43억 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네. 이 돈이 자녀들을 위한 신탁 자금이니까 돌려달라. 맡겼던 돈인데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란 씨 쪽에서도 맞고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 지금 소송 진행이 중인데요.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금 자료가 나온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다퉈지다 보니까 예. 이 놀라운 자금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포착된 계좌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 자금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가요? 네, 그렇죠. 일본 쪽을 통해서 캐나다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을 거쳐서 캐나다로요? 예.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제 관련돼서는 우선은 당사자들은 다 이 부인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있습니다. 돈은 움직임이. 네, 그러니까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은 조선일보 일본 지사장을 지냈던 제일동포 2세라고 하고요. 예. 또한 박용훈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회사 대표라고 합니다. 자, 박용훈 회장의 오래된 지인 2명이 나옵니다. 일본 지인이. 네, 그리고 또 이게 조선일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같이 좀 팔로우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지적에 따르면 관련 돈은 조선일보나 방치 일가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자금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예. 거죠. 돈이 지금 해외 비자금은 나왔어요? 비자금이라고 당사자들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자금이 해외 자금이 있는데 소송 중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구의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당국 그리고는 금융당국이 이것들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7480님께서 세뱃돈만큼 반가운 은지옥엽님. 항상 똑소리 나는 취재 고마워요. 해피뉴이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은지옥 그 김은지가 반갑긴 해도 세뱃돈만큼 반갑대. 네. 영광입니다. 그러게요. 세뱃돈이 반가운데 참.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N번방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이 네.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다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중한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 네, 그렇습니다. N번방, 박사방 이와 같은 성착취물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떠들썩했던 게 작년 요맘때인데요. 벌써 1년 됐어요? 예, 그렇죠. 3월부터 시작돼서 계속 언론이 보도도 했는데 그래서 조주빈이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을 덜 받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100건이 넘는 것들을 다운받은 남성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휴,
이런 분들은 집행유예보다도 벌금을 내리거나 징역이 짧더라도 징역을 보내는 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엄한 범죄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당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예.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과자인데 그래도 집행유예 줬어요? 재범까지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데 전형적으로 양형 사유 이야기할 때 다만이란 말이 붙으면서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뒤에 다만을 보면 구매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유예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반성합니다 그랬지. 저 잘했습니다. 나 더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또 봐야지. 얼른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님? 근데 이분 혹시 그 스님 아닌가요? 전직 스님? 예, 당사자 다운받은 사람은 스님은 아니고요. 그 네. 사이트, 그러니까 다운받은 성착취물을 운영하던 사이트의 운영자가 그러니까 스님이었습니다. 네. 예, 그 사람도 징역 6년 1심에서 선고받았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 훨씬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는 스님이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고 수사가 되면서 조계종에서 승적 박탈된 거죠. 제적됐습니다. 네. 예. 전직 스님인데 그때까지는 스님이었어요. 네. 스님이 성착취물 동영상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그 범죄를 보면요. 놀라운데 4년 동안이나 4개 사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악질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스님 행세를 했던 거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성착취물 포르노 영상이나 보고 있었으니 스님 참 내가 참 정말. 그런데 이 성착취물 관련된 범죄자들 집행유예가 유독 많아요. 또 있었죠? 예, 뭐 2건이나 더 있다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텔레그램 성착취물 4,700건 넘게 다운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하고요. 예. 또한 양형 사유가 자백하고 반성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도 N번방 파일을 2,700개 넘게 전송받은 남자가 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자백하고 반성하지요. 반성하지. 판사님 앞에서 반성 안 하는 분들 보셨어요. 참. 보아님께서 간헐적 스님인가 보다. 네, 그건 몰랐네. 네, 그건 몰랐어요. 간헐적으로 그러셨나 봅니다. 그런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여론을 자극해서 법이 과거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최근에는 이런 것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정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이 관련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징역형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관련된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삭제했다고 한다면 그 조금 더 과거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게 처벌 못했다라고 하지만요. 예.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영상물을 언제까지 소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인데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그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걸렸잖아요. 옛날 범죄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 그리고 법원의 더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즘은 온라인 게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온라인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팅창을 통해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는 통신매체 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유념해야 하는데 네. 언어를 통한 명백한 폭력 그것도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벌금이 더 강화됐는데요.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2천만 원까지요? 예, 죄송합니다. 2천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킨다면 당연히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일 텐데. 예, 게임하다가 그리고 SNS 상에서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욕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처벌받고 벌금 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네, 2번 걸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도리로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는 분들, 막 댓글 다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1720님께서 판사들은 일반 국민들과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범죄자들한테는 공감을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뉴스죠? 네, 5년 전 삼성과 LG의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서 시력을 잃었던 파견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LG와 삼성의 공장에서 일하다가요, 시력을 잃었어요? 네, 이제 하청 업체이긴 했었는데요. 평범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에 매진했던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기준치 11배가 넘는 메탄올에 노출이 돼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텐데 뭐 회사에서 좀 보상을 했습니까? 네,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5년 만에 드디어 결과가 1심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 일부 이겼습니다. 피해 노동자 3명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였는데요. 각각 9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산재잖아요. 이거 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영문도 모른 채 일을 했고요. 그런데 배기장치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다가 시력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줘야죠. 그리고 이게 산재지 않습니까? 업무상 재해 아닙니까? 네, 실제로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어요?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5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 노동자들이 이 자기가 아픈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게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파견 회사들은 싸다는 이유로 메탄올을 노동자들에게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노동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위험하다고 네, 알려주지도 제대로 교육도 않았고요. 하지 않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고작 받은 게 목장갑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의 눈과 코 이런 데 노출이 되면서 시력을 잃는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까지. 자, 노동자들은 되는데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파견 사업주들은 최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다고 하고요. 집행유예 1년 받았고요. 네, 사용 사업주 또한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고 집행유예는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아무것도 아니긴 벌금은 하지만 얼마 났어요? 벌금은? 예, 벌금은 뭐 200만 원 정도 받은 사람들 벌금 있다고 200만 원이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사장님들한테는. 이거는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피해자 달이라도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감옥에 가는 게, 그리고 벌금을 높여주는 게 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이 사업주들이 좀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각 노동자들의 사연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눈을 잃었잖아요. 시력을. 그렇죠. 시력은 특히나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하루님도 5년 동안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컸을까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국가의 책임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책임의 의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가가 기업체를 지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건을 되게 오랫동안 오마이뉴스 선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알리려고 내용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람 셋 정도는 죽어야 구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 셋이 연속으로 죽지 않으면 그것도 구속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장애 1급 판정이 나온 노동자들인 것에도 불구하고요. 네. 뭐 구속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책임지는 사람도 않습니다. 없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검찰도 안 일했고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사건이 5년 동안이나 겨우 이제 공전을 하다가 이제 겨우 사건 결과가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뭐 삼성과 LG 책임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안 수십조 물었죠?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비용과 책임 전가는 모두 하청과 재하청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지만 해당 업체들은 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노동자들한테 배상이 1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장 문 닫지요. 영국에서 있었으면 그 사장들 하청 사장, 원청 사장까지 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제일 우선시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은 빠지고 중대재해처벌법만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잘 작동했으면 합니다. 올해부터는. 네, 이제 또 작은 회사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포비님께서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만들어 실행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 3명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었고 우리 이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까맣게 저물었습니다. 귀경과 귀성길 모두 장거리 운행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수도권인 인천대교 고속도로 공학 쪽 인천대교 위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살펴 지나시고요. 고속도로 귀성길은 오후 2시를 넘어가면서 풀려가는 추세지만 아직 상행선 혼잡한데요. 이 귀경 정체 오늘 밤, 늦은 밤인 11시쯤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평창에서 봉평터널 사이와 여주에서 이천, 양지에서 양지터널 구간 무척이나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 통과도 어렵습니다. 20km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이후로도 화성 휴게소 부근과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부터 안성 분기점 사이 충청권으로 가장 길게 밀려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설날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저는 그 글을 쓰면서 그래요?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쉬시고 놀아야죠. 네, 좀 놀아야 되는데 네. 잘 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에는 어떤 작품이 어울릴까요? 궁금했어요. 네, 이 사실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네. 사실 가족과 함께 만나서 네. 정을 나누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모일 수가 없는, 모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뭉치면 씁쓸한 안 됩니다. 네, 명절입니다. 네. 이런 날에는 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네. 그런 가족 영화를 보는 게 좋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준비한 영화, 첫 번째로 꼽은 가족 영화는 뭡니까? 네, 바로 굿바이 레닌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굿바이 레닌이요? 네. 이거 굿바이 레닌이 가족 영화라고요? 가족 영화죠. 아, 그래요? 네, 가족의 결합과 어떤 이런 갈등의 해결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레닌이 아니군요. 그 레닌은 맞는데요. 네. 네, 굿바이 레닌이라고 독일 영화입니다. 네. 독일의 볼프강 베커 감독이 만든 코미디 영화고요. 예. 2003년에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베를린 UIP상을 수상하기도 한 네. 작품인데요. 이게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시기, 예. 1989년부터 예. 1990년 그 시기에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 베를린은 못 가지만 자,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굿바이 레닌입니다. 네. 이 주인공 알렉스는요. 네. 그 동독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서독 여자랑 바람이 나서 네. 아버지가 서독 여자한테 바람 나서 갔어. 가족 영화 지금 설날에 가족 영화 아주 훈훈합니다. 네. 자, 예. 네, 그 서독으로 망명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 예. 어버지는 남고 동독에. 네, 어머니랑 애들 둘은 남은 거죠. 예. 누나하고 알렉스하고.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당분간 말을 못 하다가 예. 그 충격을 이겨내고 나서는 열성적인
공산 당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열성 당원이 되는 거죠. 남편을 잃은 아픔을 네. 이념으로 지금 승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랑보다 이념을 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훈장까지 받게 돼요. 훌륭한 공산 당원일세. 네. 네.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당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훈장도 받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뭐 이 정도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열성적인 공산당원인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지만 네. 이제 시간은 흘러서 1989년이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까? 네, 그때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는 여전히 열성적이시고요. 예. 대신 아들인 알렉스는 엄마 세상은 변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그 날이 동독 건국 40주년 열병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예. 그 날에 열병식이 거행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인 알렉스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라라는 시위에 참석을 한 거죠. 이거 어머님이 충격받았네. 어머니가 충격받겠네. 딱 마주쳤어요. 네. 마침 밖에 나갔는데 시위대가 그 학생들을 진압하고 예? 자기 아들이 진압당하는 거를 눈앞에서 본 겁니다. 아, 이거 돼.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어머니가. 예, 근데 또 거기가 막 난장판인 곳이니까 예, 병원으로 빨리 옮기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심장마비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혼수 상태가 되고 나서 8개월이 지나요. 깨어납니까? 네, 8개월 후에 깨어나시는데 문제는 그 8개월 동안에 베를린 장벽이 이미 무너졌고 네. 서독과 동독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고 네. 동독에 버거킹이 들어왔다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어머니는 8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깨어났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큰일 났네. 네, 근데 이제 의사의 진단은 이제 어머니는 시한부 인생이다. 네. 조금이라도 놀라면 심장마비가 또 올 수 있고 심장이 그러면 약하니까.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게 해라. 예. 그러니까 아들인 알렉스는 이제 대단한 거짓말을 준비합니다. 네. 어머니를 집에 놓고 네. 집을 예전 동독 스타일로 꾸미고 네. 여전히 동독이 무너지지 않았다. 네. 사회주의 이상향은 실현 중이다. 네. 이런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자, 효자 알렉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TV는 고장났다 그래서 TV는 일단 빼고요. 네, 방 안에서. TV 켜면 안 되죠. TV 키면 안 되고 네.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어머니께서 먹고 싶으니까 뭐 좀 사와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통조림들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배급받던 통조림들. 네, 없어져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피클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 서독에서 온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벌써? 슈퍼에. 네. 8개월인데 찾을 수가 없어서 옛날 병을 찾아서 예. 그거를 소독을 해서 옛날 스티커를 다시 붙여가지고 어머니를 속이고. 알렉스가 효자예요. 네, 효자예요. 제 친구 알렉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진짜 어머니한테 막 하고요. 네. 자기 부인한테도 막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예, 근데 이 친구는 효자이기 때문에 네. TV 방송도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아, TV를 방송을 만들어요. 아예? 네, 만들어요. 네. 네, 자기 친구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걔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옛날 동독 방송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니냐? 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든 속이려고 막 속입니다. 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는데 빨간 깃발이 내려서 뭔가 했는데 코카콜라인 거예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니까 안 되죠. 사실은 코카콜라는 동독의 물건이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좀 건강이 호전되셔서 예.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데 아파트 밖으로 예.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이케아 가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자동차들도 뭐 BMW 뭐 이런 자동차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가 보니까 레닌 동상이 네. 허리가 잘린 채로 네. 헬기에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요. 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걸 어머니가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마침 그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하필 그 레닌 동상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동독의 붕괴라는 게.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좀 하려 그러는데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모두가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서독으로 갔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가 고백을 해요. 네. 같이 서독으로 망명을 하자고 했는데 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몰래 편지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애 둘을 데리고 서독으로 간다는 게 너무 겁이 나서 예. 가지 않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여기서 키웠다는 걸 밝혀요. 네. 그리고 이제 알렉스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알렉스의 이제 약혼한 연인이 이제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주죠. 사실은 동독과 서독이 이제 그 통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에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마지막까지 알렉스는 어머니를 속이려고 마지막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알렉스 효자네. 효자예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독의 넓은 아량으로 망해버린 서독의 난민들을 받아주겠다. 흡수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독일이 새롭게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데 그게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게 어머니가 그 전에는 항상 TV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렉스가 그 마지막 방송을 틀어주니까 알렉스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TV를 안 보고. 네. 그래서 아무튼 효자 알렉스의 이 효심으로 인해서 이 가족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제 또 아버지도 돌아오셔서 이제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됐잖아요. 네.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어머니에게 꽃도 전달하고 네. 이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는 가족 영화입니다. 설날 특집 가족 특선. 네. 알렉스의 효심을 그린 굿바이 레닌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효자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가 있었나? 효녀는 많은데. 아, 효녀요. 네, 심청이도 있었고 효녀들은 네네. 많은데 효자들은 남자는 별로 없나.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설날 특집 가족 영화 어떤 작품입니까? 저는 라이너가 추천해주는 영화는 다 좋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서 다시 봅니다. 너무 네.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굿바이 레닌이 2003년작이라면 네. 요거는 2020년 작품입니다. 독일판 설날 특집 가족 영화 말고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영화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네. 제가 2020년에 본 가족 영화 중에 네. 제일 뛰어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남매의 여름밤. 남매의 여름밤이요? 네. 네,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평가가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진짜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자, 설날에 공감대. 가족들과 함께 보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극찬을 하시네요. 아, 네. 네. 네, 그 윤단비 감독의 작품인데요. 예. 이 가족 영화 신인이라고는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일본 감독이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느낌도 좀 나고 네. 또 윤가은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감독님 느낌도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요. 주인공 아버지 병기라는 이름의 아버지인데요. 네. 아버지는 처음에 이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애가 둘인데 하나는 초등학생 남자의 동주, 네. 그리고 중학생 여자의 옥주. 이렇게 딸 옥주, 아들 동주. 딸 옥주, 아들 동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병기 가족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네. 그 운동화를 떼와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이제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거죠. 네. 네, 할아버지 댁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짜장면 이렇게 콩국수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희가 한 달만 있다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콩국수를 하나 뜨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 너네들도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저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눈치 보지 말고 너네 먹어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여동생이 찾아옵니다. 네. 병기의 여동생이고 옥주랑 동주에게는 고모죠. 네, 고모.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아프셨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모도? 네.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 세 명이 왔는데 고모까지 와. 네. 네, 고모까지 와가지고 네. 고모가 이제 싸운 거죠 고모부랑. 고모부랑. 네.
대판 싸워가지고. 왜 싸웠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애들 시선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집을 나온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싸우고 나왔어요. 네, 고모.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온 거죠. 일단 각 집안에도 고모 아니면 삼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분들은 하나 있어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목이 남매의 여름밤인데 이게 옥주랑 동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빠랑 고모 그 남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재밌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지내요. 다 같이 신나게. 아니 그리고 손주들이 왔으니까 할아버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도 재밌고 네. 또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이제 다 같이 애들끼리 춤도 추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기는 한데.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라이너가 이거 이 남매의 여름밤을 추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납니다. 갈등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갈등은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아프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좀 치매 기운도 좀 보이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그 이불에다가 이제 그 용변을 보셨어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이 병기와 아들과 이제 고모 이 둘이서 자기들끼리 쿵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그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이 집은 우리가 팔아서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둘이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서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제 옥주랑 동주에게도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할아버지를 우리가 그 병원에 모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옥주랑 동주가 절대 안 돼. 할아버지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네. 애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와의 갈등도 있고요. 또 네. 남자친구와의 갈등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동주는 아빠랑 이혼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선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아주 소소한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바로 남매의 여름밤이죠. 벌써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요. 네, 좀 슬퍼요. 이 결말에서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마지막에는 결국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충격, 가족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장면들까지 펼쳐져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하는 장면들 그리고 갈등을 맺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도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 집 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흔한 이야기인데 네. 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 보편성을 획득해서 아 그래 우리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가령 어떤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일 때 이제 할아버지 생일 때 다 같이 케이크를 갖고서 이렇게 호 불고 그리고 아들 동주가 어린 아들이 이제 춤을 춰요 할아버지한테. 그때 약속을 해줬거든요.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준다고. 네. 이제 그때 막 춤추고 이런 에피소드들. 예. 그리고 춤추고 난 동주한테 옥주가 찾아가서 야 너 왜 나대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우리 가족에도 저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남매의 여름밤 벌써 슬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굿바이 레닌 그리고 남매의 여름밤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UJE님께서 한국에 효자 영화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더니 효자동 이발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족 영화로 설날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설날 처음 열었는데 설날 첫날부터 첫 멘트부터 제가 실수해가지고요. 죄송했어요. 올해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승환의 가족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저는 찾아옵니다. 5시 5분에 김은지 기자와 함께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을 위해서, 각종 개혁을 위해서 아무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는 거는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네.